산사 현대시 백년관이라는 데 갔어요. 한사 현대시 백년관. 산사라는 게 이제 기증하신 그분의 호고 100년 동안 있었던 현대시들의 자료를 만 몇천 점을 백석대학교에 기증을 하셔가지고 뭐 이육사 시인, 뭐 심은시, 이상화 시인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일제강점기 때 그렇죠. 이제 시를 쓰셨잖아요. 근데 검열 때문에 그렇지. 낼 수가 없잖아요. 해방 직후에 해방 직후에 나온 시들이 막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범죄자의 범주에 들어갔던 범죄자죠. 예. 법을 실정법을 어긴 거니까. 네. 뭐 원본 필본이라던가. 그렇죠. 초판 간행물 예. 이런 것들 이게 사실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그렇죠. 야, 이건 진짜 다 희귀한 자료다. 문화재급이네, 문화재급. 심은 시인이 원래 소설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또 영화 감독 출신이에요, 영화 감독 출신. 요 박두진 시인의 해라는 시는 가요로도 90년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이게 빼앗긴 데라도 복문 오는가라고 이상화 시인이 정말 저 문장으로 되게 함축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도 잃었는데. 이게 윤동주 시인이 다 20대 때 쓴 시잖아요. 우린 20대 때 뭘 했지 생각해보면 참 진짜 고민하고 아파하고 안타깝죠. 예. 야, 이거는 보면 그 이육사 선생의 당시 발행본 너무 조심스러워. 왜냐면 종이 부서질까봐. 장갑 같은 거 끼고. 네? 장갑 끼고. 책을 이렇게 못 보겠어.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보는데 아유, 손이 떨려.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임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시인들이 그때 일제강점기 총보다도 더 무서운 저항을 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무력이나 힘들은 언젠간 시간이 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문학 작품들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저항의 기록들 남겨주신 것들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는 지금의 기분을 녹여낼 수 있잖아요. 네. 빠른 시간에. 네. 분노라든가 지금의 감정 응어리진 것이 몇 줄로. 네, 맞아. 그러니까 약간 저항하기 좋은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 시인을 탄광의 카나리아라 그러거든요. 탄광의 카나리아.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탄광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이제 19세기 초만 해도 그 화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탄광에서 온갖 모르는 그 기체들이 막 나와요. 네. 모르고 있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스에 굉장히 예민한 새가 카나리아래요. 그래서 그 새가 좀 이상해지면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인들은 아마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시대의 아픔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거기에 정말 피토하면서 그 공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인은 정말 이 사회의 진짜 카나리아구나.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구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문예 시동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편집장을 돌아가면서 그냥 우리끼리 그때는 이제 타이핑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만한 종에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말에 대학가 서점에 간 거예요. 학교 도서관에서 봤더니 내가 배운 시는 다 똑같은 시들이잖아요. 가가지고 시집을 봤는데 처음 본 시들이야. 난생, 나의 칼, 나의 피, 뭐 죽창이 되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시 옆에 거 봤더니 또 그래. 그리고 또 시집 표지는 좀 판화예요. 뭔가 분노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는 80년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나중에
대학가 서적을 왔다 갔다 하게 되다 보니까 사회과학 서적하고 인문 서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생각하면 금서도 꽤 많았고, 근데 보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TV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달라. 그래서 그때 느낀 거예요. 언론이 침묵을 하니까 시인이 펜으로 소리를 치는구나. 그렇죠. 그게 시였던 거예요. 맞아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시인들이 침묵 속에서 어둠 속에서 글로 저항했던 것처럼 군사 정권에 그렇게 저항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나를 사로잡은 거지. 이렇게 시라는 거는 시인이 자기 입속에다가 손을 넣어서 내장 끝에 있는 가장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걸 꺼내서 이 탁자 위에 올려놓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았어요 지금. 요거 자르면 안 돼? 우리 다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논문을 쓰면 당연히 각주가 있고 영화도 다 크게 변하지 클리셰가 않거든요. 있잖아요. 힌트를 받은. 클리셰가 네. 있고 다 하고 레퍼런스가 없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혁명이고 또 하나가 시라는 거예요. 시는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네. 좀 경이로움이 있어요. 시를 이렇게 시인이라는 거. 화법에서 나오는 네. 거죠. 한 2초 안에 얘기한 거에 다 들어있잖아요. 막 감정이 막 움직이잖아요. 한 권을 다 읽지 않아도 그죠? 심지어 전 제목만 보고도 빵 하는 거 되게 많았거든요. 네. 사실은 물리 법칙이 시예요. 그래요? 우리끼리는 그래요. 우주의 시라 그러는데 이제 F는 MA 이게 우주 전부야. 그래요. 우주 전부를 한 줄로 쓴 거라고요. 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F는 MA. 물리 법칙은 몇 줄 되지 않아요. 양자역학 법칙, 전자기 법칙, 뭐 역학 법칙해서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수식 몇 개가 우주를 다 기술하니까 압축한 거죠. 그래서 시라고 볼 수 있죠. 우주의 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책들, 인쇄된 책들 보면은 맨 뒷장이나 맨 앞장에 인쇄일 그리고 또 발행일 이렇게 날짜가 써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일제강점기 때 책을 인쇄한 다음에 검열을 받는 게 한 일주일 정도. 예. 그래서 그걸 통과되면 이 인쇄한 책들을 배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전 세계에서 거의 없다 그래요. 이런 게.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검열을 통과 못하고 수정을 해도 안 되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금서가 되는데 성경도 금서였다 그러더라고요. 한때. 사제들만 봐야 되는데 일반의 이런 사람들이 성스러운 걸 공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또 홍길동전도 금서였잖아요. 허균의 홍길동전. 뭔가 역성이 반란. 뭐 제가 또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게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도 금서였다고. 그게 일제시대 때 금서가 아니고 이제 안두희한테 피살을 당하셨는데 피살 당하시자마자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금서로 지정이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노래도 음악도 검열이 심했죠. 왜 불러라는 노래, 송창식 선배 노래. 송창식 형의 노래는 선배의 노래는 엄청 많았어요. 네. 왜 불러가 왜 사유가 뭐였더라? 그게 바보들의 행진의 네. 왜 그 삽입곡이었는데 네. 거기 이제 장발 단속을 하잖아요. 맞아. 장발 단속을 하는 경찰이 장면이 쫓아오면서? 있는데 경찰이 거기서 막 쫓아가니까 대학생이 막 도망갈 때 왜 불러? 왜 불러? 공권력에 반항한다고. 네, 공권력에 반항한다. 너희들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어? 따라와. 뭐 그리고 고래사냥.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바보들의 행진 하길종 없는 그 영화에 나온 이유로 그리고 금지곡이 경우 많죠. 네, 됐었고 영화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장산꽃매라는 영화 집단이 옛날에 있었는데 장산꽃매. 옥꿈의 나라라는 광주를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그 광주의 피해자들과 그 아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였는데 그때 당시 이건 당연히 뭐 극장에서 상영을 못했죠. 그래서 대학가에서
대학가에서 이제 몰래 틀고 뭐 그런데 심지어 카이스트에서도 그 파업전야라는 파업전야. 그것도 이제 그 영화를 상영하면 경찰이 쳐들어오는 그런 영화였어요. 맞아요. 영화를 상영을 하면은 경찰에서 이제 교내로 진입을 하잖아요. 트는 순간 진입하죠. 네, 진입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대기하고 여기 있다가. 앞에서 이제 그걸 저지조가 그것들 극렬하게 대항해서 막아요. 그래서 막고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기본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포를 주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영상물 등급제? 네. 예. 옛날에는 자체가 아예 이건 드러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이제 등급을 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등급으로. 전체 관람가. 이건 전 연령이 볼 수 있다. 뭐 12세 관람가, 15세. 아니 근데 그 담배만 하고 쇠파이프 막 이런 칼 막 이런 거 다 보면서 이거는 저는 철퇴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옆에. 아니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 연출부 중에 감독님 이거 안전벨트를 이걸 주인공이 안 매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야 그러면 살인자는 살인하고 안전벨트를 꼭 매고 나갈 살인은 보여줘도 괜찮고 안전벨트를 안 매면 뭐 완전히 무슨 연쇄살인범이 쫓아오는데 벨트 내면 잡힌다니까. 그렇지. 창 받고 총을 쏘더라도 총기는 버리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차에서 뭘 버리는 거니까 오물을 버리는 거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에서 조금씩 융통성을 좀 주면 어떨까. 재판하거나 법무부에서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몰입하게 하려면 그 주인공이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정당화를 계속 하고 이제 마지막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교도소에 가시면 다들 진짜 하루하루 빨리 나가려고 되게 힘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너무 빨리 교도소 그 복역을 마쳐요. 제 아는 분도 사실 거의 좀 그럼 5년 있었다고 상영 기간을 5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들어가셨는데 아니 그 거기서 거기서의 시간을 안 보여주고 그래서 드라마를 포즈했다가 3년 있다 보시면 돼요. 아니, 이거 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아, 이거는 판사님이가 할 수 있는 2초 걸려 2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쇼생크 탈취 같은 거 보면은 오래 고생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게 탈출하면 안 되죠 보람되게. 결국 성공하면 안 되는 거지. 그 형을 확정해 주시는 분인데. 그러네요. 이래서 검열이 생기는 거예요. 법무부가 그걸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법무부가 그게 쉽게 탈출하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그 자체도 지금 찬반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 아이들을 봐도 인터넷으로 너무나 쉽게 검열 제도가 무색한 것 같아요. 사실 정부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나가는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검열을 하고 싸우고 이러지만 진짜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을 다 보는 이 시대에 과연 그런 검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무서운 거는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또 네티즌들이 와 그게 더 무서워요 진짜로. 그게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기능을 발휘할 때도 많은데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그 막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추앙하고 떠받들어주고 스타를 만들어주는 힘보다 추락시키는 힘이 훨씬 더 자기의 힘을 과시했다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씨 어디였지? 이 쌍시오 씨 따로 있나 보다. 쓸. 아니 이거 찾기 힘들어서 그냥 딴 글자 쓰겠는데? 근데 옛날에 이거 책 만들 때 계속 이렇게 빡빡하게 다 채워야 되는 거죠? 네, 빈칸이요. 빈칸이 없이 그죠?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 책을 한 권 다 쓴다. 이거 참 예쁘네. 아 이게 인쇄기인가 봐요. 정말 대단한 거였죠. 이게 지식을 막 일반 대중한테 퍼뜨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다 힘이고 권력인데 지식이라는 것이 인쇄기를 동원해서 카피할 수 있는 권리가 카피라이트인 거예요. 그 저작권이라는 건 거기서 발달된 거죠. 그걸 인쇄할 수 있는 권리, 인쇄기를 돌릴 수 있는 거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저작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쇄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거를 베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저는 공모전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공모전. 저희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한 2번 상을 받았는데 제가 이분은 한 번에 5번을 수상한 자기 작품이 아닌 남의 작품으로 그렇게 해서 요 최근에 아주 많이 알려진 그 사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작가의 소설 속 거의 모든 문장을 베껴서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공모전에 출품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 씨는 이렇게 훔친 글로 5개의 문학상을 탔고 상금 270만 원도 챙겼습니다.
올해 1월에 한 젊은 대학생 작가가 SNS에 실은 글이 뿌리라는 소설로 백마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제 글을 도용한 분은 저의 소설 뿌리로 5개의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은 것은 포천 38 문학상에서 기존 제 문장의 병원을 포천 병원으로 바꿔 칭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포천 문학상이었으니까. 그 나머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글로리 시니어 신춘문예 거기에서는 시니어만 응모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나이를 속였고요. 네, 근데 이분이 또 작년에 디카 시 공모전에서 네. 대상을 받았어요. 디카 시는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시. 그 시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날지 못하는 피터팬 웬디, 두 팔을 하늘 높이, 마음엔 행복한 순간만이 가득, 간절한 소망의 힘 그 하나로 다 이룰 수 있어. 날지 못하는 피터팬 웬디, 두 팔을 하늘 높이. 그거는 상을 탔다고요? 유영석 씨의 화이트. 화이트가 네. 영성형 누나. 그 노래 가사를 그냥 네, 그래서 대상 받았어요. 상금도 받고. 대상? 네, 대상. 주최 측에서 왜 이렇게 베껴서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현상 공모 안내문에 디카만 직접 찍으라고 했지 시를 직접 쓰라고 하진 않았다. 근데 디카도 딴 데서 가져온 거거든요. 직접 찍은 게 사진도. 야, 네, 디카도 사람 디카도. 진짜 오히려 이분이 소송을 했다고. 그렇죠. 이분이 상을 박탈하니까 주최 측에서 자기 걸 뺏어갔다고 이제 고소하고 뭐 고소를 했다고요? 홈페이지도 테러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막 비판을 하니까 고소를 취하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하나 의인상 또 받았습니다. 의인상. 그 도로공사에 의인상이 있는데 이제 도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의인상을 수여하는데 그걸 목격한 제3자가 추천해줘야 되거든요. 와, 저 사람 진짜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제3자가 추천해서 이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그 제3자가 본인 어머니 명의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손 씨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서 이제 구급차에 태워줬다고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급차가 거기 출동한 적도 없고 문경휴게소가 장소인데 문경휴게소에는 사진에 나온 그 장소가 있지도 않고 거의 경력이 40개 정도 돼요. 뭐 무슨 제나항공의 조종사였다거나 뭐 변호사였다가 뭐 거의 캐치미 if you can 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3분의 2 이상 정도는 제가 쓴 게 맞고 제가 제일 컸던 건 어떤 상을 받는다는 거에 어떤 보상 심리? 나를 알아주는 곳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었고 그거에 대한 깊이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탐리하나 그럴까요? 그냥 아니 괜찮아 뭐 이건 내가 취업하면 이제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거짓 행동 그리고 남의 걸 훔쳐서 자기 경력 쌓고 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 있잖아요. 원래 그 태양은 가득히라는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이제 그렇죠. 등장 인물의 이름이죠. 이름이잖아요. 아랑드롱이나 예, 거죠. 그 친구의 행세를 하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살고 내가 믿는 거죠 어느 순간에. 범죄와 연관된 사람들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심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면을 쓰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너무 믿게 되어가지고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이제 이미 포장이 되어버려가지고 사기 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설은 다 글밖에 없잖아요. 네, 글밖에 없으니까 또 확인하기도 쉬워요. 글만 그렇게 비교하면 되니까 그 표절 소송을 판단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되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 음악 소송은 되게 표절을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음악은 또 판사를 또 다 거의 문외한이고 음악 자체에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1800년대까지도.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프랑스 카페에서는 1800년대에 이제 점점 음악을 틀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어떤 음악의 작사자와 작곡가가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서 자기 노래를 틀고 손님을 막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엄청 오는데 자기한테 아무 물어본 적도 없고 자기한테 돈을 주지도 않고 근데 돈은 이 사람은 카페 주인은 너무 많이 벌고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좀 억울하다 그래서 밥값을 안 낸 거예요.
나 못 내겠다. 밥값이라도 못 내겠다. 그때는 이게 권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에 음악에 대한 권리, 연주권이 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당신들 여기서 나오는 음악이 내 음악인데 내가 밥값을 내야 되냐고 뭔지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밥값을 안 내겠다 했더니 파리 법원에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 전에 법이 있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라. 네가 얻은 수익을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법이 된 거죠. 판례가 됐네. 그때 밥값을 안 받았다면 저작권 개념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소송을 간 게 다행이네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는. 그러네요. 근데 음악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일 유명한 그런 표절 소송이 비틀즈 멤버 중에 이 조지 해리슨이 비틀즈가 결국 해체되면서 각자가 앨범을 냈는데 조지 해리슨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거예요. My Sweet Lord라고 굉장히 이제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이분이 이제 표절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폰즈라는 뮤지션의 He Is So Fine이라는 노래를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거예요. 재판까지 간 거예요. He's so fine. Wish she were mine. And has a boy over there. Woman with the hair. I don't know. 그 조지 해리슨도 들어보니까 진짜 닮은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진짜 닮았다. 그렇지만 난 절대 본 적이 없다. 했더니 결국에는 공방 끝에 법원에서 무의식적 표절을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의도적이진 않지만 표절은 표절이다. 그래서 그때 돈으로 50만 불 물어주는 걸로. 네. 음악에서 표절이 더 문제되는 게 그 판단 기준이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기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느낌까지 판단 대상돼요. 모래시계라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 해린의 테마인가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이건 태진아의 미안해. 이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안하시죠? 사과하세요. 네. 아니 많은 분들이 표절이 의심되는 노래 예전 노래를 막 부르는데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코드 진행이라 그러거든요. 화성 진행이라는데 거기서 그 노래를 부르면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너무 흔한 일이에요. 코미디의 소재로 쓰이잖아요. 사랑한다 말하고 벽을 넘어서 빗돌 때마다 처음으로 하는 말 Let it be. 왜 이 노래는 이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데 왜 다 맞아 떨어지지 화음이? 너무 그럴 수 있는 거고 많다라는 거.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니 은혜 부르다가 스승의 은혜로 끝나잖아요. 어머니 은혜 부르다가. 그러니까 그 유턴이 그랬잖아요. 그 굉장히 그렇게 천재적인 그 업적을 남겼음에도 자기가 거인의 업계에서 할 수 있었다고. 다 사실은 누군가가 창조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작권법이 이렇게 인정해 줘야 우리 뮤지션 또 영화 만드신 분도 더 열심히 쓰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걸 열심히 오 받아야 네.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하게 되죠. 그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김 작가가 쓴 게 이렇게 말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창작물이든 그 속엔 작가의 자유가 담겨 있으며 남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곧 원작자의 자유를 짓밟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그냥 도둑질이라는 말은 표절할 때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유가 짓밟혔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자유를 짓밟는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섭 화가의 위작. 위작. 이중섭 화가는 뭐 워낙 유명하셔서 이제 이분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던 분이시고요. 5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언제쯤이든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때 4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본 분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흔치 않은. 다음에 더군다나 고향이 북한이어서 6.25 때 뭐 남쪽으로 이제 피난 오게 되고 부산에 있다가도 살기 힘들어서 제주도에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한 1년 반 정도 계셨어요. 오래 머문 곳은 아니긴 해요. 근데 여기 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살았던 행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 그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고요.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그나마 일본에 가면 그나마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물론 잠깐 만나고 오는데 가족을 한 일주일 정도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굉장히 그게 순탄치 않았을 걸 상상하실 수 있어요. 위장 문제가 나온 거는 사실 이분이 남긴 그림이 작은 엽서만한 그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도구를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담배값에도 그리지 않았어. 맞아요. 그게 사실 유명해졌죠 나중에. 그 담배 은박지에다 그린 것도 그게 이제 미국 모마라고 전시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런 위작 시비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시점 이전에 작품이 거의 없어요. 부산에 쭉 모아놨던 작품이 불타서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것 같긴 하지만 2005년 정도인가? 재작년 3월 이태성 씨가 고 이중섭 화백의 미발표작 8점을 경매시장에 내놓으면서 위작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넉 점이 고가에 낙찰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지만 이 씨는 50년 넘게 소장해온 작품이라며 위작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때 팔린 작품들이 문제가 돼요. 이거 위작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일본에 있는 그 아들이죠. 이제 이태성 씨인데요. 그분이 고인의 그 유작이라고 하면서 작품을 내놓게 돼요. 8점인가 9점인가 내놔서 일부를 팔고 뭐 그걸 현금화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즈음에 또 이제 한국에 있던 이제 김용수 씨라는 분이 사실 나는 이중섭 작가의 그림을 뭐 1000점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제 깜짝 놀랄 일인데, 근데 물론 이중섭 작가만이 아니라 박수근 화백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합쳐서 뭐 2000점이 넘는 작품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뭐 아니지 않을까? 막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이거 가지고 뭐 전시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부 작품들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고요. 당시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이건 위작이다. 거기 제출한 뭐 50여 점, 60여 점인가를 해봤더니 다 위작이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위작 아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를 고소하고 명예훼손 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돼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커지자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작품들을 다 조사를 맡겼고 당시 이제 뭐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 다 맡겼고요. 결론은 몽땅 다 위작. 근데 그때 이제 근거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너무 작품 수가 많고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사용된 물감을 보니까 펄이라는 물감을 사용했는데 그 물감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게 이제 검출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쓸 수 없는 거다. 뭐 다음에 그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똑같은 거를 똑같이 베낀 것 같은 그림도 많고. 증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2년형을 받았는데 3년 집행유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종류의 판결이 처음일 테니까. 그때 그런 권리 개념이 없었겠죠. 그런 걸. 그 이중섭 그 작가의 가장 그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였을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그 그림에는 그 두 아들과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이제 그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위작 아니라고 주장을 어려운 집이죠. 그렇죠. 네. 아 좋은데 계셨네 그래도. 방 하나에 살아. 방 한 칸만 얻어서 정말 옛날 이런 건 나도 본 적 없어요. 우리 살 때에도. 아 저기 저분이구나.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엔 열악한 환경 같지만 제가 아는 한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계셨던 그 시절이. 이게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게 태성이 자기 아들이죠. 아들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던 근데 당시의 상황이 이게 어려웠던 거죠. 전쟁이 끝난 이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사무쳐서 그 그림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작품이 많지 않은데 위작이 1000점 이상 나오게 되죠. 그러니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미술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3천억에 산 게 물론 이게 말이나 될까 하지만 3,500억에 팔 수 있다면 사는 거예요. 이거 베낄 수만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유작이라는 범죄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실 굉장히 자주 있었거든요. 판정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화가는 거의 대부분 다 위작 시비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위작 때문에 재판이 되었던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 그게 1506년까지로 가더라고요. 16세기. 그러니까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게 재판까지 간 건 아니고 느낌이. 그때 무슨 그림, 누구 그림일까요? 알프레드 뒤러라는 화가가 있어요. 뒤러. 이 사람은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이제 판화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판화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뒤러는 자기 그림에 최초로 이렇게 자기 서명을 남긴 걸로도 유명해요. 그 이전까지는 화가들이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서명을 남겼고요. 누군가 이 사람의 그림을 이제 찍어서 베네치아에서 막 찍어 팔았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해 준 거죠. 야, 네 그림을 막 이렇게 팔고 있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그런 일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팍 뚜껑이 열린 거죠. 참다가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한번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에 가서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명백하게 그 판화를 똑같이 만든 거고요. 거의 똑같이 만들었고, 그 재판부의 판단은 그 디러 씨, 당신의 그림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만큼 멋진 그림을 그린 거 아니냐,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건 똑같은 그림도 아닌 것이 자세히 보면 여기 서명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면 똑같다고 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이거는 범죄라고 보기 힘들다. 위로했네, 위로. 근데 그냥 재판관이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전 재판 진짜 쉽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는 건데, 그 뒤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을 남들이 강탈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러가 이 판결 이후에 썼던 글이 남아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은 되게 쉽게 그건 당연히 지적 재산권이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런 좋은 그림을 베껴서 팔 수도 있는 거지, 이런 판단을 당시 재판부가 맞아요. 했다는 거죠. 요번에 한 다큐멘터리 봤는데 새롭게 마크 로스코의 모르던 작품이 하나 발견됐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대가의 모르던 작품이 쭉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사망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림을 가지고 온 사람의 클라이언트 히스토리를 보더군요. 그러니까 그건 다 추적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숨겨진 어떤 작품이라고 딱 내놓는 순간 그 어디서 구했어? 그렇죠. 어디서 샀어? 그러면 여기서 샀어? 그러면 가서 이제 그 어디서 구했어?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림도 다 위작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이제 체킹이 된 것들이고요. 그것들 보면은 다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시장이 이렇게 하지 않다는 거, 탄탄한 근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뭐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술품이 물감과 캔버스의 합이 아니잖아요. 어떤 작가의 어떤 노력과 글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이 시간,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지라도 실제 작가가 실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에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과 유작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익산에 보석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이요? 보석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익산이라는 곳이 사실 이게 구백제, 구라고 하기도 너무 옛날이지만 구백제 전에는 뭐였나요? 그 백제 시대에 나온 유물 때문에 여기가 보석으로 유명했다 그래요. 오랫동안. 의외로 분위기 좋은데? 이것도 보석 모양이네. 이것도 재밌네요. 수정이네요. 수정. SiO2 산소예요. 산소. 근데 보석박물관이 왜 하필 여기 있나요? 무왕의 도시여가지고 왕의 장신구를 만들던 그 분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7, 80년대 여기가 엄청나게 보석을 연마를 해가지고요. 뭐 전 세계 90%를 깎아서 나갔다고도 하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여기 이 작품이 제일 그래요? 비싼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20억이요. 20억이요?
범죄 가운데 가장 흔하고 우리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범죄는 원래 훔치는 거잖아요. 효율이 가장 좋은 거, 무게 대비. 보석 뭐 이런 게 아니 우리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가 다이아.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어쨌든 크기 대비 가장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이제 가끔 왜 설치해놨는지 모르는데 레이저 이렇게 막 빔 그쵸, 같은 게 그쵸. 나오는데 눈에 보이게 해놨어요. 이렇게 피할 수 있게. 아 그리고 다이아 도둑들은 다 이렇게 세련된 아, 거예요. 이 레이저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최근에 아주 굉장히 대규모의 범죄가 있었더라고요. 2019년 독일의 드레스덴이란 도시에서 1700년대 중반에 당시 그때는 거기가 작센의 주도였어요. 그 독일 동부 지역과 폴란드를 포괄하는 굉장히 큰 지역인데 거기서 있었던 아주 돈 많고 아주 힘이 강력했던 그 작센 지역의 왕이 모아들인 수많은 보석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보석을 일당들이 와서 그걸 탈취해 가는데 Thieves have reportedly pulled off a spectacular heist at one of Europe's most renowned museums. But the loot apparently includes 3 priceless sets of jewelry. Dresden's prized collection of historical treasures includes crown jewels and bowls carved out. 탈취해 가는 과정이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이 벌어져요. 현지 시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전기 변전소에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일대가 정전이 돼요. 비상 전원이 있어서 그 CCTV는 돌아갔대요. CCTV는. 그 범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CCTV에 담겨 있어요. 지금도. 아주 첨단적인 방법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방어 장치가 다 지금 무력화됐으니까 그렇죠. 가장 빨리 들어와서 보석을 탈취해 나가야 되니까 도끼로 그냥 쾅쾅쾅 쳐가지고 경찰이 5분 뒤에 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절도를 해서 도망간 거예요. 현재 5명이 지금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현재 용의자로 잡혀 있는 상태고요. 한 사람은 아직 못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도난당한 보석들은 결 행방이 묘연하겠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거죠. 여전히. 그 보석 되게 유명한 보석들일 거 아니에요. 거의.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했던 보석이 4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뉴욕에 있는 모마에 그게 대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우연히도 그래서 탈취당하지 않았고요. 도난당한 보석을 이제 시가로 환산을 해보면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팔 수도 그걸 팔 수,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그게 아마 팔면은 드러나지 그게- 않아요? 그렇지. 이건 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보석을 다 분해를 해서 다시 커팅을 하고 그 보석을 이루고 있던 감싸던 금 같은 건 다 녹이면 되니까 단순히 그 보석이기 때문에 갖는 가치 말고도 그것을 만들었던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과 소중한 문화가 들어있는 그게 진정한 가치인데 I don't need to tell you how shocked we are, also about the brutality of this break-in. Just to put this into context, this is of invaluable art historic and culture historic value. 두 번째 사건은 영화화 돼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사실. 해튼 가든 도난 사건이에요. 해튼 가든. 2015년 영국 런던에서 부활절 연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런던에 가면은 보석을 파는 그 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평일에는 그냥 각자 보석상들이 자기 보석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다 비우니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보석을 모아둔대요. 특히 이제 부활절 연휴가 한 5일, 6일 지속이 되니까 거기 다 보석이 모인 거죠. 드릴로 그냥 구멍을 뚫어요. 드르륵 드르륵. 런던 한복판의 귀금속 보관소에서 3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보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5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뻥 뚫렸습니다. 6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도둑들은 다이아몬드를 쪼갤 때 쓰는 초강력 드릴을 이용해 보관소 벽을 뚫고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탈취된 보석을 이제 액수로 환산을 해보면 한 3천억 가까운 보석을 탈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난 사건에서 참 특이한 점은 여기에 참여한 범죄자들이 나이가 60, 70대에 달하는 뭔가 죽기 전에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모인 거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범죄를 저질러야 되잖아요. 지금 한날 한시에 팍 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차를 이용한 거예요. And £9 million worth of property still to be recovered. 근데 보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예. 보석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훔치려고 그러고 과연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사실 보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정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석은 있는데 뭡니까? 일단 종이하고 펜 좀 그리셔야 되니까. 자, 이것도 그래야 되는구나. 뭐, 그거 하려는 거 오랜만인데요. 아니에요. 이거 몇 해 동안 못 봤는데 펜과 종이로 다 쓰실 수 있는. 지각이라고 하죠. 이 땅이 쉽게 얘기하면 땅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서방 천지가 흙이잖아요. 네. 이 흙은 뭐로 돼 있을까요? 암석과 흙,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땅. 흙이 뭘로 돼 있을까? 지각을 이루는 8대 원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외우거든요. 오시, 알페, 카나크마. 보석이 뭐냐면 이 세 개예요. SiO2 이렇게 합치면 이게 이제 수정이 돼요. 수정. 아, 이게 수정이에요? 수정이에요. 수정. 투명한 이렇게 크리스탈. 수정이 되고요. 수정이 만들어질 때 거기 안에 좀 물이 좀 들어가면 약간 오팔이라는 보석이 돼요. 오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알루미늄 옥사이드인데요.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보석이 만들어져요. 크롬, 뭐 베릴륨, 타이타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네. 루비, 에메랄드, 뭐 보석이란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흙이에요. 근데 그것이 땅속 깊은 곳에서 압력과 어떤 온도 조건이 잘 맞고 적절한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흙과는 다른 무엇이 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흙과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독특한 흙일 뿐이네요. 그렇죠. 특히나 다이아몬드는 정말 순수한 탄소예요. 탄소가 보통 우리 주위에는 흑연같이 검은색 그을음의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땅속 깊이 들어가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잘 타요. 이것도. 다이아몬드 타요. 흑연이 타잖아요. 수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한 절대 깨지지 않는. 타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타는 온도가 달라요. 이제 점화 온도라 그러는데 그 온도 이상 되면 타서 이산화탄소가 되어 사라지죠. 다 날아가 버려요. 팔 때 되니까 너무 헐값이던데요? 우리 결혼할 때 1,000만 원인가 뭐 주고 샀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뭐 생활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다이아를 팔자. 오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너무 부푼 꿈을 안고 그 귀금속 매장에 갔어요. 가서 했더니 80만 원? 나중에 한 뭐 몇 년 지나가지고 팔러 갔. 근본적인 애정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석에 진짜 그렇던데? 아니, 근데 보석이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 스토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진주는 그렇게 비싼 보석은 아닌데 2018년에 무려 411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진주 귀걸이 하나. 마리 앙뚜아네트의 진주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약 41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진주 보석 하나인데 펜던트 하나인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죠. 비쌀 수밖에 없네. 마리 앙투아네트의 그 이건 김은희가 갖고 있던 건데. 아 그러네요. 야 지금 다시 팔았어 그래서? 소리가 있잖아. 이건 팔았지. 이걸 김은희가 갖고 있었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복이 있는 거다. 그걸 못했어. 보석 얘기 보면은 좀 허황되기도 하고 마음이 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수원 시립미술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시는 사진전이었어요. 사진전. 우리가 보통 이 예쁜 카페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공간이 좋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원한다면 미술관에 가시면 돼요. 오늘은 그림 볼 거예요. 그림.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마사초가 그린 원근법을 나타낸 그림이 있대요. 위작이 1000점 이상 나오게 되죠. 여기 미술관에 가끔 오거든요. 네. 뒤에 보고 있는데 초상화래.
코로나 이후에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 여기서 눌러가지고 찍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뒷모습 찍으려고. 이게 파티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파티인데 혼자밖에 없고 코네드. 혼자서 되게 쓸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저 사진이네요. 아 그렇구나. 네, 저기서 셔터를 누른 게 이 사진. 그래서 시간이 11시 30분. 이거는 보고 올게요. 네. 15분. 15분? 30분. 저러고 있다가 찍은 거야. 네. 약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근데 사진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무슨 예술이냐.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많았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딱 놓으면은 이게 예술일까? 그냥 왜냐면 이게 누르는 순간 만들어지니까 이건 나도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찰칵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게 과연 예술일까? 그래서 처음에는 예술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그 주장도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발터 벤자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그 주장에 따르면 사진이야말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예술을 하는 새로운 도구나 기계로 생각을 해야지, 즉 예술로서의 사진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사진으로서의 예술을 이야기해야 한다. 사실 사진이 예술이 되는 순간 예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이런 경계가 모호할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술의 역사에서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경남 울진의 그 금강소나무 숲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금강송들이 아주 멋있게 쫙 있는데 한 사진 작가가 그 금강송 사진을 찍기 위해서 딱 구도를 잡았는데 다른 주위의 나무들이 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요. 무단으로 자르죠. 물론 그 사진을 찍으려는 그 나무도 유명하고 600년 된 뭐 나무라는데 이 사람이 자른 나무들도 한 200년 가까이 된 나무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살목을 했네. 살목을. 이게 예술을 위한다지만 이제 허용되는 일일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범죄죠, 범죄. 심지어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이제 새 사진을 찍는 작가인데 사진 작가인데 이제 새가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 주는 것만은 아니니까 새의 이 다리에 뭐 줄을 묶는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본드를 접착제를 발라서 막 붙여놓고 찍는 일도 있었다 그래요. 당연히 지금 우리 감각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사실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죠. 아티스트 범죄죠. 이기심이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그 엽기적인 이런 사진과 관련된 사진 예술과 관련된 범죄는 그 이동식 사진가 살인 사건이에요. 아,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1983년 1월 구로구 호암산, 지금은 금천구예요. 금천구 호암산에 낙엽이 쌓인 곳에서 한 여성의 그 시신이 발견돼요. 아이들이 놀다가 시신을 발견하는데 사실 제가 이 지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가 이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요 저희 뒷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살인 사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이때 시신이 발견되니까 경찰들이 조사에 들어갔고요. 조사를 해본 결과 24살의 여성으로 밝혀졌고요. 독극물을 먹고 이제 죽은 걸로 사인은. 그 여성은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이었고 그래서 이발소의 단골 손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쭉 탐문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단골 손님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만나는 과정 중에 그 범인인 이동식, 당시 사진 작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동식은 특수절도 등으로 전과 3범으로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배관공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진 작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경찰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자신은 뭐 사진 작가고 하면서 막 사진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보여주는데 사진이 대부분 그 여성의 누드를 찍은 사진이고 근데 일부는 되게 엽기적인 장면들이 있는 거죠. 막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같은 것도 있고 막 피가 나는 장면도 있고 근데 자신은 이제 이게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 경찰들이 그 사진을 막 열심히 보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뭔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포착이 돼요. 그걸 이제 그 눈썰미가 뛰어나신 이제 경찰 한 분이 본 거죠. 그 사진에는 그 하얀 베일을 쓴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심상치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그 죽은 그 사람이 맞다. 죽은 사람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결국은 집에서 21장의 사진을 찾게 돼요. 이 죽은 여성의 사진을 찾게 되는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죽어가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이동식은 사건이 일어난 1982년에 이발소에서 이 희생된 여성을 만나서 내 모델을 해달라고, 모델을 해주면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해서 잘 유혹을 해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청산가리가 든 약을 주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걸릴지도 모르니까 이걸 미리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먹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사진으로 담은 거예요. 근데 일단 본인은 어떻게 둘러댔냐면은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그런 설정을 찍은 거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인 척 찍은 연기해라. 거고 우리는 헤어졌다. 아마도 여성이 나중에 자살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사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희생자 주위에 풍경이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것과 실제 범행 현장의 모습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은 헤어지고도 다시 원위치로 가서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진을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다른 사진 작가에게 맡기게 돼요. 분석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사진이 그 해상도가 좋다 보니 사람의 솜털까지 다 보이는 정도로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이 솜털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서 있는데 사람이 일단 사망을 하면 그때부터 솜털이 서서히 이렇게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너무나 해상도가 좋아서 솜털이 다 보이는 상황이라서 분석을 통해서 21장의 사진 가운데 1번부터 16번까지는 살아있었고 16번, 17번 사이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래서 17번부터 22번까지는 솜털이 눕는 걸 볼 수 있죠. 이미 사망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찍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또 말을 바꿔요.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살인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자 이동식의 전 처가 1972년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혹시 이것도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 각종 여죄 추궁에 들어갔는데 이동식이 이제 말을 오락가락하면서 뭐 자기가 뭐 살해하고 매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가서 파보니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란을 주는 결국은 밝혀지진 않아요. 결국은 그 행방불명된 전처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요. 이 사건이 이제 하도 엽기적이다 보니 해외 토픽에까지 소개가 됐대요. 근데 그냥 이 사건은 빨리 묻히게 돼요. 별로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당시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앞둔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건을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빨리 종결을 시키고 재판도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그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돼요. 82년이니까 네, 86년. 86년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권용 쌤도 이 사건 들으신 적 있다고? 예,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이 케이스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범죄자는 처음에 그 자기가 사진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 사진이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었어요. 처음에 막 닭을 죽이고 막 닭에 피가 물 막 뿌리고 뭐 네. 그런 사진들 가지고 그러니까 그 끔찍한 사진을 전시회에 보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런 충격적이고 뭔가 예술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분석을 해본 바로는 이 사람이 살아온 성장 배경 중에서 무언가 공식적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게 그게 첫 번째의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장면들로 인해서 자기가 계속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과도하게 그렇게 범죄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였건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예술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살인이고 살인이죠. 뭐 어떻게, 예. 너무 명확한 살인 범죄고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거는 범죄라기보다는 예술 행위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형법상 정당 행위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의 주장이 정말로 예술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인간의 생명은 예술 창작이라는 명목하에 그 도구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한 거죠. 예술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언제나 논쟁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그 도구로 했을 때에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는 넘을 수 없는 선인 것 같아요.